우리가 보통 이런 추세 지표라는 것은 현재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추세 지표 값이 크다 적다라는 것이 가격 논리의 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추세 지표의 값이 크면 클수록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확률 이것이 크다 이 말이에요. 옆으로 오든 밑으로 오든 가격이 꺾이든 펴지든 무조건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이것이 훅이냐 아니면 크로스냐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를 이용한 교차 전략이 보편적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방향이 한쪽 방향의 추세를 잡았다가 이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가 교차하면 이 교차 전략은 일단 무조건 확실한 거. 두 번째 훅을 보이면 강력한 시세의 어떤 제2의 강력한 상승 파동이 드러나는 것인데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세의 각도의 슬로프를 가지고 시세가 어떤 각을 보인다라는 것은 그것이 떨어진 시세가 어떠하냐, 그것이 올라온 시세가 어떠하냐 영향을 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세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떨어진다, 혹은 시세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다라는 것은 이것의 의미는 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왔던 시세가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왔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혹은 이것이 만약에 두 번째 파동이라면 그 이전에 이 파동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각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이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파동일 경우에 이것이 이러한 형태를 보이면 강력한 파동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세 번째 파동의 이러한 형태를 보이면은 이것은 시장이 조만간에 사멸한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러한 모양을 보이는 것이 위치가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각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DMI가 크로스냐 훅이냐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시세의 안목에 속하는 것이고, 제가 다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시세라는 것은 DMI와 같은 이러한 어떤 지표들은 우리가 가장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단순 추세형 지표라는 것은 내가 타는 차가 서울 가는 기차냐 부산 가는 기차냐만 가르쳐주는 거죠. 서울 가는 기차인데 KTX냐 완행이냐 비둘기호냐 무궁화인지는 다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탔을 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이 지표값만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리스크를 범하는가 하면, 비둘기호 타고 오늘 10시간을 가도 좋으니까 부산만 가면 된다, 나는 틀리게 타면 안 된다, 이랬을 때 보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외에 다른 지표값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강도를 나타내는, 방향은 틀려도 좋으니까 강도만 맞추자라는 지표하고 결합이 돼야 될 거죠. 이럴 때 결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MACD 오실레이터 값 같은 것들이 이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컨비네이션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최대치에서 쉽게 말하면 이 격을 다 벌리고 다시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는 어떤 걸로 해야 되겠습니까? 추세 반전형 지표, 스타캐스틱 RSY와 같은 추세 반전형 지표들이 다이버전스를 보이느냐 이 시점에서, 아니면은 실제 70, 80을 넘어서 고점대를 형성해서 이제는 그쪽에서 기준선을 데드크로스하고 훅을 보이느냐, 뭐 이런 것들이 추세 반전형 지표를 보이느냐 하는 것들이 여기서는 이제 방향성의 반대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값으로 작용하겠죠. 질문이 있으시다고. 예. 네. 예. 저는 각도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각도는 왜곡되면 반드시 보정된다. 예. 강의를 여러 차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도가 그 어떻게 보정되는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각도의 보정이다, 이게 각도의 변화냐 보정이냐 이 두 개만 알면은 사실 시세는 끝난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넓게 이야기하면은 실제로 시장이라는 것이 뭐 어떠한 슬로프를 보이든 간에 시장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온다 뭐 이런 전제하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다만 이것이 저점이 이제 계속 높아지면 틀려지는 건데, 우리가 각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고점 돌파의 의미라는 것은 이 하락의 그림자를 완전하게 벗어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강한 매물대로 작용을 하거든요, 이 갭이. 그래서 보통
이게 넘어오면 여기서는 계속 이렇게 한 번 들어오면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또 만약에 내가 이것을 넘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여튼 뭔가 이것과 이것이 보여주는 어떤 이러한 어떤 시세의 그림자를 이게 지금 시세가 돌파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돌파되는 슬로프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오는 슬로프하고요. 여기서 돌파되는 슬로프가 이렇게 오는 슬로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현재 같은 정고점을 여기서 같은 가격대를 이렇게 돌파를 해도 시세를 느슨하게 해서 돌파하면 견인력이 이만큼이나 작용하고 있고 시세를 가파르게 해서 돌파하려면 견인력이 이것밖에 작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견인력이. 여기서 말하는 견인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시세를 다시 매매를 하면서 이 안에서 이익 청산을 하려는 흐름들이 또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 흐름 속에는 여기서 손실을 보았던 사람들이 손실을 만회하면서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 이게 2시간 전이었다고 가정을 하죠. 손실을 보고 로스컷의 기회만 노리던 사람들이 반등하면 매물로 작용하려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청산 욕구가 갈수록 강해지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 각도가 이렇게 느슨해지면 뭐냐면 같은 매물대의 영향이 두텁게 청산하려는 매물과 이것이 손절하는 매물들이 아주 두텁게 작용하는 시세의 범주에 속해 있고 이쪽에서 빨리 와서 있으면 청산하려는 시도들이 순간적으로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이 매물의 그림자만 돌파해버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가파른 상태로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을 때 이 직전의 모습이 중요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가파른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직전이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가파르게 온 것하고 직전이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온 것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온 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온 것은 쉽게 말하면 손절을 해야 될, 반등시 손절을 해야 될 매물도 상당히 옅다 이 말이죠. 그림자도, 시세의 그림자가 굉장히 옅어요. 그러니까 치고 올라갈 때도 순간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틈으로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느리게 슬로프가 들어오면 이 중간에 매매에 실패한 사람들의 그림자들이 굉장히 압력을 강하게 받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손쓸 수 없게 올라갔을 때까지는 했지만 다시 이거 견인력이 작용해서 원래의 각도를 가져가려는 흐름을 보이는 것이 쉽게 말하면 각도의 보정이다 이거예요. 제가 소위 말하는 각도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매매할 때 이러한 수급 구조에 내가 지금 이러한 수급 구조 안에 들어있었구나. 내가 지금 이러한 수급 구조 안에 들어있었구나. 현재 지금 내가 이 수급 구조 안에 내가 진입했구나. 이 수급 구조 안에 진입해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항상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시세에 대해서 내가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현재 이러한 구조와 이러한 구조 안에 어떠한 구조에 내가 들어있었구나. 어떠한 구조 안에 나는 지금 어떤 이 클래스 안에 내가 들어있구나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펼쳐지는 광경이 공포와 탐욕의 크기가 너무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공포와 탐욕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국 패가망신하잖아요. 얼마 전 방송하실 때 그 시간이 시세다. 네. 맞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아마 지금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 그게 이제 시세에 반영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세의 구조라는 것은 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유피로입니다. 우리가 보유피로를 느끼는 상황은 그 다음에 전개될 상황은 상당히 극단적이고 민감도가 높은 상황으로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횡보 시세 이후에 급등이나 급락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어떤 보유피로자들의 순간적인 어떤 그 쏠림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각도로 나타내면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이렇게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보여주는 것, 이게 원래는 가장 이상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시세에서는 가장 극단적인 어떤 이 시세 연속을 보장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한 차례 상승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상승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계속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고, 이걸 상승으로 인정하고, 여기서 인정했던 사람들도 긴가민가 하고 있다가,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뒤집히면 이것은 굉장히 강한 힘을 얻는 것이죠. 이렇게 가서 이러한 형태의 상승을 보여주면 사실은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다시 인정했던 사람들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승폭이라는 것은 이 그림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시세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손실을 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까, 이익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까라는 것보다 현재 이 구조상에서 보유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일까? 그것이 다시 이야기하면은 시장은 보통 추세 시장이 우리가 한 60%, 비추세 시장이 한 40% 정도 되잖아요. 현재 그러면 우리가 비추세 시장에 속하는 그 구간들, 비추세 시장에 대한 구간들은 뭐냐면 전체 투자자가 비추세 시장에서는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은 추세 시장보다 비추세 시장이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야 변동성이라는 것이 커졌다가 축소되기도 하고, 그 축소된 변동성이 다시 커질 기회를 얻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아주 여유 있게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이죠.